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온트랩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온트랩 전문가들의 대화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으니 이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끝까지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022년 12월 8일에 포톤박스, 유니티 퀀텀, 콰이크 퀀텀이라는 이 중국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이온트랩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온트랩 양자 컴퓨팅 산업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온트랩이 도대체 뭔가, 기본 원리와 구조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온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을 운반하는 트랩, 이 칩 안에 있는 네모난 챔버 같은 게 있죠. 이 안에 이제 이온을 캡처해서 쓰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온이란 무엇인가? 모든 자연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는 핵과 그 핵 주위를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를 하나 제거하면 이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기다가 이제 전기장을 만들어서 이러한 이온들을 포착해서 포획해서, 그래서 이온 트랩입니다. 공간에서 일렬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배열을 시켜놓고 이것을 이제 레이저로 조작을 해서 양자 상태의 기본적인 조작과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온 트랩은 초고진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레이저 장비가 필요하고 이온들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무선 주파수 전기장 그리고 정전기장 같은 일련의 복잡한 구조들 역시 필요해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자,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왜 이온 트랩 방식보다 더 많이 쓰이느냐? 이 큰이 이제 많이 쓰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양자 컴퓨팅 기업은 캐나다의 이제 양자 어닐링 방식이지만 초전도체를 썼던 D-Wave이고, 구글과 IBM이 이후에 양자 컴퓨팅을 도입할 때 그 당시 현존하는 산업 제조 분야에서 가장 성숙한 기술이었던 초전도체 기술을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양자 로직 게이트는 이온 트랩에서 구현이 됐고, 요거는 이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이온 트랩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25년 이상 이온 트랩을 연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기술이 앞서간다라고 얘기하는 저의 근거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온 트랩은 원자 물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초전도체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이제 초기 제조 개발면에서는 초전도체가 이온 트랩보다 뛰어났지만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미국 국립연구소, 미군, 미국 첩보기관 등 모두 이온 트랩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의 주류를 이루는 기술은 초전도체와 이 이온 트랩 방식인데 두 개가 모두 쟁쟁하게 뜨겁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는 왜 큐비트 숫자를 100개를 못 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은 큐비트 숫자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변수에 불과합니다. 큐비트 숫자뿐만 아니라 큐비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맞음 시간, 연산 속도, 회로 깊이, 오류율, 연결성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 큐비트 숫자만 크고 나머지 기준이 떨어진다면 양자 컴퓨터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IBM의 433 큐비트 양자칩의 계산 성능이 궁금하고 얼마나 많은 실제 기준들이 발표될지 궁금하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IBM이 433 큐비트 칩을 개발했다라고 큐비트 숫자만 얘기를 했지 기타 성능 기준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큐비트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큐비트 숫자 외에 기타 여러 지표들이 있고, 이제 큐비트 품질이나 큐비트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가 더 핵심 능력인데 큐비트 숫자만 공개를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IBM에 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온 트랩의 큐비트 숫자는 20개 내외 정도인데 각각의 큐비트는 마치 개별 병사와 같이 강력한 품질, 낮은 오류율을 가지고 있고 다른 큐비트와 원활히 협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례로 보자면은 양자산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양자 볼륨이라는 성능 측정 지표가 있는데 이온 트랩의 양자 볼륨은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보다 훨씬 크다. 이것이 이제 이온 트랩이 초전도체 방식보다 뛰어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볼륨, 이 퀀텀 볼륨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IBM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큐비트 숫자, 큐비트 간의 연결성, 그리고 정확도, 충실도를 합쳐놓은 기준이고 숫자가 클수록 더 좋은데 이온 트랩은 장점으로 큐비트 간의 완전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긴 결맞음 시간, 즉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적은 큐비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커버가 돼서 4,000이 넘는 양자 볼륨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12월 큐트비 행사에서 허니웰, 컨티니움은
8200 정도의 양자 볼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20년 12월 자료인데 이미 이때 420만이라는 퀀텀 볼륨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IBM이나 구글, D-Wave, 리게티 퀀텀 볼륨 너무 낮죠. 허니웰 같은 경우는 이제 128에서 8200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이온 트랩이 결코 초전도체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증거, 명백한 증거 하나가 양자 볼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트랩의 장단점을 물어봤는데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나노 기술로 인간이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고 큐비트 간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큐비트가 얽힐 때 반드시 결함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는 충실도가 높고 자연적인 이온을 쓰기 때문에 결맞음 시간이 매우 길다.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의 단점 같은 경우는 큐비트 숫자를 올리기가 어렵다 라는 점과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큐비트 숫자 늘리는 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광학 상호 연결이라는 기술로 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현재 수준 양자 컴퓨터에서는 속도보다는 큐비트 품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비즈니스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최근 체인으로 배열된 32개의 이온으로 된 양자 컴퓨터를 공개를 했는데, 이건 아리아나 포르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백 개의 큐비트 수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이온큐는 이런 이온 체인들을 광자로 연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허니웰은 좀 더 다른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레이저에 맞은 이온이 광자를 방출하는데, 이 광자와 이온을 얽히게 해서 얽힌 광자가 반대쪽, 즉 다른 이온 트랩으로 가서 두 개의 이온 트랩을 얽히게 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고, 그리고 올해 초에 아이온큐가 바륨 이온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이유인 즉슨 바륨이 이온, 광자 얽힘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큐비트 확장 쪽에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인터뷰 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콰이크 퀀텀의 수석과학자는 실제로 아이온큐의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 아이온큐의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온큐의 기술이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허니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큐비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QCCD라는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온 트랩 내부를 분할시켜서 이온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레이저를 찾기 위해 직접 왕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허니웰은 레이저는 움직이지 않고 이온이 직접 움직이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온이 움직이지 않지만 빛이, 즉 광자가 움직이는 형태다.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온큐 방식은 이온들이 서로에게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허니웰은 이걸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기술이 허니웰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발전된 기술이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어쨌거나 이온 트랩에서는 상호 연결 능력, 그리고 하나의 칩에서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게 중점인데, 이 여러 칩들을 연결하는 상호 연결성 방법에서 광자 연결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포톤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이온큐는 이거를 포토닉 인터커넥트, 즉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온큐는 이미 이 두 개의 이온 트랩의 얽힘을 이미 10년 전에 구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크리스먼 교수님이 하셨고, 이 다음에 최근에는 인스부르크 대학, 옥스퍼드 대학이 두 개의 이온 트랩 간의 연결에 성공을 해서 이 광자 연결이라는 기술은 원리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즉 이온 트랩의 단점인 큐비트 숫자라는 것도 곧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온 트랩이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일 이온 트랩 하나의 칩에서 큐비트 숫자에 한계가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존재하고, 하지만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이 숫자 한계 역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쪽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온 트랩의 부품들은 초전도체 쪽은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 독점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데, 이온 트랩은 일단 모든 중요한 부품이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국내는 중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장비는 국내 장비로 대체가 가능하고 중국 생산품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이건 이제 아이온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의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에서 이제 아무래도 초전도체 방식보다 덜 영향을 받는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3부는 이제 양자기술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2020년 5월에 케임브리지 퀀텀 컴퓨팅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허니웰의 양자 컴퓨팅 사업, 이쪽은 하드웨어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습니다.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500명이 넘는 직원을 가지고 있고, 아이온큐는 한 200명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티뉴엄은 구글, IBM을 이어서 전 세계 3위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강력한 과학적 연구 역량과 확장 능력을 의미를 하고, 만약에 상장한다면 아이온큐의 10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는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하드웨어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적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중국인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온트랩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상대가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온트랩 같은 경우는 역사가 한 50년, 60년 정도 됐는데 중국은 한 20년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갭이 존재하고, 하지만 이제 중국에도 10개 이상의 이온트랩 기업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위협이 되겠죠. 중국이 이미 10개 이상의 이온트랩 기업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한 개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콜피언 캐피털의 아이온큐 공매도 공격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는데, 아이온큐의 주가 급락은 이 기업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온트랩이나 양자 컴퓨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영진에 대한 비판이었지 기술적인 비판은 별로 없었고, 아이온큐는 지금 경기 침체를 미뤄보아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콜피언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1+1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매우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왜냐면 양자 컴퓨터는 확률적인 답을 주기 때문에 정답인 2를 줄 수도 있고 1을 줄 수도 있고 3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계산을 하다 보면은 오류가 나서 1이나 3이 나오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이쪽에 2라는 숫자에 더 많은 결과가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콜피언의 공매도 리포트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상장이 되면은 상장가보다 더 높은 시장가를 형성하는데 이것에 대해 과대평가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양자 컴퓨팅은 어쨌거나 개발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CPU나 모바일 폰의 개발은 거의 정체가 되어서 미래 발전은 불가피하게 양자 분야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현재 우리가 두 번째 양자혁명기에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그 어떠한 양자 제품도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들의 감정적인 변동이 생겨서 양자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시대는 오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좀 재밌었던 거는 미국의 큐투비 행사에 이 중국인 분이 참가하고 계셨는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매우 조심스럽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인인 본인이 미국이나 유럽에 이러한 선도하고 있는 양자 기업과 잠재적인 미국의 고객들과 소통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중미 간의 양자 경쟁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비관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구글과 IBM이 굳이 초전도체를 선택한 것은 이들이 잘하는 것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초전도체 방식이 가장 성숙한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적인 차원, 공공기관 수준에서는 이온트랩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팩트이다. 그리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온트랩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초전도체 방식보다 이온트랩을 더 높게 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진영에서 공격하는 이온트랩 방식의 단점인 큐비트 숫자 확장은 광자 연결로 이미 시연이 됐기 때문에 곧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큐비트 숫자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이고, 결맞음 시간, 연산 속도, 회로 깊이, 오류, 연결성 모두 특별히 큐비트 품질이나 큐비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IBM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큐비트 숫자만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좀 IBM에 회의적이다 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큐비트 숫자에만 현혹되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초급 레벨의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이상의 여러 지표들, 여러 정황들을 같이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컨티뉴엄이 규모에서는 압도적이지만 현재 이온트랩 기술 수준으로는 아이온큐가 제일 앞서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이 언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칠지는 그들도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양자 시대는 온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온트랩 지식, 그래서 중국 이온트랩 전문가들의 대화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산업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투자하는데 좀 원활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